이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독일 통일 강의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독일 통일을 이렇게 독일이 통일된 어떤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나중에 우리 통일 한국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통일을 교훈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독일 통일 강의를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독일, 그러니까 서독의 그 콜 정부의 동방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동방 정책에서 동방 정책에 대한 여야의 견해를 첫 번째로 이렇게 나눴고, 두 번째로 동독에서 동독에 대한 서독의 일반적인 태도는 어땠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보았고, 오늘은 그러면 콜 정부의 동방 정책의 기조는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콜 정부의 동방 정책의 기조에 대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찍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그 첫 번째 포인트는 터프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했다.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봤고, 오늘은 분단 문제는 여전히 오픈되어 있다. 이런 포인트를 좀 짚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협력, 요거 포인트, 그 다음에 예측 가능성이라는 포인트를 한번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법과 조약에 대한 원칙, 요런 포인트를 짚어보면서 우리 콜 정부의 동방 정책의 기조가 어땠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콜 총리가 통일 독일을 마주한 리더였잖아요. 총리였잖아요. 그래서 이 콜 총리가 정말 어두운 서독의 어떤 그런 정치, 경제, 문화적인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통일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갔는가, 통일을 어떻게 마주했고 어떻게 이끌어갔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 콜 총리의 리더십을 좀 이렇게 조금 주목해서 좀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좀 나누었었는데, 오늘도 이어서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콜 정부의 동방 정책의 기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첫째로 터프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요거는 지난 시간에 요 점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좀 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면, 터프하다는 거는 이 콜 정부는 보수 정부였잖아요. 보수 정부인데 그 콜 정부 전에 이렇게 그 슈미트라든가 브란트 정부는 이렇게 진보 정부였거든요. 근데 이 진보 정부 때는 이 동독에 대해서 늘 이 달래기, 무조건 달래기, 우리 북한을 달래기 하는 것처럼 무조건 달래기 하는 어떤 그런 달래는 어떤 그런 정책을 썼는데, 콜 정부에서 터프하다는 말은 그냥 그렇게 무작정 달래기를 안 하겠다는 거라, 현실적인 정책을 쓰겠다는 거. 그러니까 저기 터프하다는 말은 이게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은 뭐 사회주의적인 제도 문화권이고, 우리 그 남한은 이게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남한과의 교류나 이런 진보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늘 이렇게 우리 정부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이렇게 감추고 그냥 이렇게 뭐 달래고 얼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서독도 진보 정부 때는 그랬다. 그러나 이 보수 정부 때는 우리 정체성을 확실하게 이야기한다. 우리는 시장경제를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자기 정체성을 표현한다는 거. 이런 게 어떤 면에서 다른 면을 보면 이렇게 터프하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하겠으니까 달려야겠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거래. 근데 이런 것들이 터프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아닐까. 근데 이것이 동방 정책의 어떤 콜 정부의 어떤 기본 자세였다는 첫 번째 그 요점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단 문제는 여전히 오픈되어 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동방 정책을 이렇게 마주했다는 거예요. 근데 분단 문제는 여전히 오픈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면 그전에 이게 진보 정부 때는, 이 진보 정부 때, 그러니까 슈미트 정부 때까지만 해도 진보 정부 때는 이 오픈이라는 말을 생각하는 것은 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픈이라는 것을
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를 넘어선다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게 독일 분단 문제는 이 오픈되어 있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전후 유럽 정치 경제 어떤 모든 기반의 체제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고 이 그 진보 정부 인사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독하고 서독이 지금 갈라졌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는 서로가 갈라져 있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인정하고 이런 것 가운데 소련을 축으로 한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동유럽권의 어떤 그런 공산권의 체제하고 이게 서독을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과 미국을 하는 게 서독 중 서방 세계의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이게 그 질서가 있잖아요. 근데 서독이 이걸 그냥 이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서독이 이게 콜 정보가 오픈되어 있다는 거는 이게 아니라 이걸 통일로 그냥 열어놓는 어떤 그런 입장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보 정부 때는 이런 오픈이라는 말 자체를 입에 올리기도 이렇게 꺼려했다는. 그런데 이 콜 정부에서는 동방 정책은 분단 문제는 오픈되어 있다. 그러니까 통일에 대해서 늘 우리는 열어놓고 생각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해해요. 근데 원래 이 말은 원래는 이 진보 정부 때도 썼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SPD, 그러니까 진보 정당은 1972년 당시 브란트가 동소독 기본조약을 동소독이 기본조약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지난 시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이 동소독 1970년 동소독 기본조약이 체결될 당시에 그때가 이게 진보 정부가 그 동서 기본조약을 체결했거든요. 근데 이 기본조약이 체결될 당시에 입장이 진보 정부도 그랬어요. 독일 분단 문제는 오픈되어 있다. 오픈된 상태로 두었다고 선언했어요. 그것이 당론이었고 진보 정부의 당론이었고 진보 정권이 어떤 그 동방 정책의 어떤 기본 마인드였어요.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자기가 정권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당론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이라는 거는 이게 오픈되어 있다는 건 이거는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그래 이 동독 서독의 어떤 그 여야 간의 어떤 이 당론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이 정당 정치라는 것은 이익 정치구나. 자기들이 이익만 어떤 우리 뭐 국가라든가 가정의 어떤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엄마나 아빠나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익 잡기 위해서 어떤 그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옳은 것도 반대표를 던지는. 참 이럴 수밖에 없구나. 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참 답답하다. 참 이게 악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그 이번에 그 5월 중순인가 5월 말경에 그 숨통화 거기 갔었잖아요. 숨통화 그 선교절. 예. 그 통일종교의 컨퍼런스 거기에 이렇게 딱 참석을 했는데 그때 그 참석할 때 그 이빌린 목사님이 그 우리 북기총 탈북민 목회자 연합회도 지금 2개잖아요. 2개인데 이 이빌린 목사님이 이렇게 북기총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역 설명회를 쫙 하시더라고요. 사역 설명회를. 근데 저는 북기총이 아니지만 또 이쪽 다른 탈북민 연합회 또 회장이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만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떤 정당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 이익적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그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반대표를 던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마음에는 그 이빌리 목사님이 이렇게 북기총의 탈북민 목회자 연합회 우리 전체 북한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인드에 대해서 쫙 설명할 때 난 박수 쳤어요. 물론 우리가 갈라져 있지만은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같은 어떤 그런 지지와 어떤 그런 것들, 혹시 뭐 그런 것들 가운데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가운데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다 이러면 같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조언하고 이렇게 하기를 맞는데 참 그런 것들 이게 그 정당 정치라는 거는 이게 참 위험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정치라는 건 나라와 국민에 필요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단이 이익을 선택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마음이 아팠다는 마음이 이렇게 좀 듭니다. 그리고
이 통일 지금 콜 정부 시대 지금 통일을 계속 마주하고 있잖아.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그 통일을 맞이하는 그 가운데서 자기네가 정권을 잡지 않은 이 그 야당인가 야당 입장에서 얼마나 이렇게 그 어떤 행보를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좀 살펴볼 건데 통일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리고 진보 이게 보수 정당은 이렇게 통일에 대한 정책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 계속 그 반대표를 던져요. 이 그 진보적인 어떤 이 그런 것들 보면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도 통일이 시점이 가까이 왔을 때 만약 그 정권을 잡지 않고 있는 다른 야당도 이렇게 할까? 그럴 정도로 좀 이렇게 의심이 되게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 독일은 그랬어요. 통일이 지금 눈앞에 오는데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반대편 정당은 반대표를 던졌어. 통일 반대표를 계속 이렇게. 근데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런 것들 하면서 어쨌든 콜 정부의 어떤 그 동방정책 기준이 분단 문제는 오픈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로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분단이 편한가요? 아니면 오픈되어 있는 그런 마인드로 생각하나요? 우리 젊은 시대들 가운데는 그 강의를 들어보면 그냥 분단 현실이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태어나서부터 분단이라는 것들을 오히려 통일한다는 게 더 낯선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고 산다는 게 더 낯선 것 같다는 어떤 여러 강의들이나 이런 것들 들어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 이렇게 소독은 이렇게 이런 동안 한 세대, 그러니까 40년 정도 지나서 다시 통일됐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분단 현실은 오픈되어 있다, 늘 오픈되어 있다는 자세로 이렇게 동방 정책의 기조를 잡고 이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 입장에. 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보고 싶은 거는 저기 진보정당, 즉 이게 사민당이라고 저기 SPD는 이게 오픈되었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자유로운 민족 자결이라는 어떤 목표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민족 자결. 여기서 이게 자유로운 민족 자결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우리 남한하고 북한과 관계 가운데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하자면 이런 차원의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유로운 민족 자결이 목표라는 거는 이게 동독은 통일되면 분리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분단되어 있다. 이걸 늘 동독은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나 아니야, 뭐야, 무슨 소리야. 우리 동독 국민하고 서독 국민은 통일을 스스로 자결적인 어떤 자유의사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고, 민족적인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열려 있다고. 이게 우리 민족의 통일을 향한 자유로운 민족 자결의 원칙에 대한 그런 목표를 걸어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것을 주장했거든요. 근데 이 진보 정당은 이것조차도 그 목표로 세우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그 통일되는 시점에서 그 반대 정당은 상당히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콜 정부는 이 동방 정책 기조에서 다시 말하지만은 이게 분단 문제는 여전히 오픈되어 있다. 이 생각을, 이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동방 정책의 기조의 또 다른 포인트는 이웃들과의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들과의 협력. 그러니까 다음으로 이게 콜 정부 동방 정책의 기조를 했던,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과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면 그때 당시 그 동독의 그 내덕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그런 내용들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내덕부라는 건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 한국 분위기로 말하는 게 통일부를 말해. 통일부 당시 그 통일부 장관인데, 그때 콜 정부 당시 그 통일부 그 내덕부 장관이 빌 텔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1984년 2월에 미국 워싱턴 DC에 가서 열린 어떤 회의에서 어떤 발언한 내용을 보면 이웃들과의 협력을 우리가 중요시해야 된다는 내용이 분명히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발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죠. 독일의 문제는 우리의 이웃과 합의되어야만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서구와의 통합이 독일 문제의 해결을 더
없게 하고 있다는 소리가 가끔 나오지만 그것은 일부의 소리이자 오판이다. 오판이다. 이렇게. 이 발언 중에 보면 우리 이웃들과의 합의 관계에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이웃이라는 거니까 서유럽 국가 특히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그 뭐 문재인 정부 가운데서 이렇게 개성공단 재개 논의가 이렇게 소금소금 나오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우리 어제 그 숨통화 그 강의 가서도 들었지만은 이거는 우리 남북 관계가 뭐 이렇게 뭐 우리끼리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북 제재가 해결되는 틀 안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이웃과의 어떤 그런 협력이 없으면 이 남북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그 발언 중에서 두 번째로 보면 이게 서구와의 통합이 독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그러니까 서구와의 통합은 이게 그 서독이 서유럽과 미국과 이게 통합 정책을 아데나우 때부터 계속 싣고 왔잖아요. 근데 이것이 독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렵게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서유럽 특히 미국과의 친밀하게 지내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좌파의 이거는 좌파들이 오랜 의견이었어요. 근데 콜 정부는 이 영구 분단처럼 느껴지는 시대에서도 이게 서구 통합을 이렇게 보수 정부의 어떤 그런 원칙으로 삼고 갔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그 저기 뭐야 이 뭐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민주진영의 어떤 대국들이 뭐 11개 국가가 이렇게 뭐 합쳐서 뭐 중국하고 이렇게 뭐 대결 구도를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을 G11 그런 것들 만들고 거기다 우리 뭐 한국도 끼워줬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국 대통령이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서구와의 통합이랑 이런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 독일이 이렇게 참여를 이렇게 뭐 꺼려했다 이러니까 뭐 바로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은 1만 명 빼서 이게 폴란드에 이렇게 넣는다고 이렇게 뭐 그런 의견을 그래서 이게 통합을 이렇게 늘 서구와의 통합을 늘 이렇게 중요시하는 것들을 이렇게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이게 그 나중에 이 앞으로도 좀 보겠지만은 나중에 통일 시점에서 2+4 회담이 있거든요. 2는 동서독을 말하고 4는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이렇게 통일 시점에서 이 4개 국가의 어떤 합의를 걸쳐내는 과정이 있어요. 이것만 봐도 이웃과의 어떤 그런 협력을 통하지 않고서는 통일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동독의 콜 정부의 이게 마지막 통일을 맞이하는 이 그 콜 정부의 마지막 이게 그 요점 그 동방 정책의 기조 요점 중에 한 가지가 중요하게 이렇게 이웃과의 협력을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이게 짚고 나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음으로 한 가지는 예측 가능성.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측 가능성이라는 건 과연 어떤 문제인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콜 정부는 동소독이 서로 예측 가능하게 보여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예측 가능한. 그러면 예측 가능하게 보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은 늘 예측 가능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동서독 관계가 항상 예측 불가능한 어떤 상태 가운데서 진행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뭐 지금까지 쭉 독일 역사로부터 해서 쫙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뭐 스탈린 노트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뭐 베를린 장벽 사건이라든가 늘 이게 동독 정부의 하는 행실들 보면 이게 예측 밖의 어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도 이렇게 북한 문제를 바라볼 때 늘 예측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측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독도 하는 행동이 예측 가능하게 보이도록 좀 해야 되고 서독도 하는 행동이 예측 가능하게 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일단 동독은 둘 때 치고 우리부터 예측 가능할 수 동독이 우리를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관적인 행동들을 신뢰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서독이 동독에게 우리는 너희 보기에 일관적이고 우리 행동을 신뢰할 수 있게끔 예측 가능한 행동들을 꾸준히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즉 예측 가능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군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가 지난 그 스미트 정부 시대의 군사 문제가 대두됐던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중거리 핵 미사일 이 부분에 대항해서 이 그 서로의 이렇게 포스팅 2를 이렇게 배치하는 대응하는 어떤 포스팅 2 미사일을 이렇게 중거리 핵 미사일 이렇게 배치하는 이런 문제도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그러다 나중에 겨우겨우 이렇게 그 물론 배치를 하긴 하지만은 어떤 그런 문제도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행동들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측 가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콜 정부는 결국 동독의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인 원조와 하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어떤 그런 이렇게 그런 노력들, 그런 확신들을 계속 보여줘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에 있는 것도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됐던 것이었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에서도 비난하는 사람들도 또 있었어요. 예측 가능성을 내세우는 바람에 주도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 거죠. 주도권 행사를. 우리는 늘 이렇게 신뢰하는 주민이다. 그러다 보니까 동독이 뭔가 이렇게 뭐 어떤 여러 가지로 어떤 뭐 패턴이 다른 어떤 그런 형성을 할 때 이렇게 그걸 주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압박하지 못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예측 가능한 행동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게 그 동독이 무너지게 될 때 나중에 동독 주민들이 결국 소독을 택하잖아요. 저들은 우리가 늘 일관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신뢰했고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나 어떤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어떤 일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런 생각을. 근데 이게 콜 정부가 마지막 그 통일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보였던 행동들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딜레마죠. 어떤 답이 없어요. 특별한 뭐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은 어떻게 일관성을 보여줄 만한 어떤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좀 숙제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뭔가면 이 콜 정부가 동방 정책의 기조로 삼았던 마지막 한 가지가 뭔가면 법과 원칙에 의한 통제, 법과 원칙에 의한 통제 정책을 이렇게 실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때 이게 콜하고 겐셔 이게 이게 연정을 이렇게 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겐서는 특히 이렇게 겐서라는 게 또 서독 정부의 그 외무장관이에요. 겐서는 이렇게 유럽의 동서 관계를 대결이 아니라 법과 조약에 의한 통제 체제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방향을 제시해요. 이제는 대결 구조로 가지 말자. 이 대결 구도로 가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냐? 서독하고 동독은 다르죠, 당연하게. 그러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합의한 것들의 선 안에서만 행동하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는 서로 이게 안 맞는 체제지만 그래도 서로가 어느 정도의 선에서 이렇게 합의하는 그런 교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안에서 서로 이렇게. 근데 그런 합의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합의들이 있죠. 특히 이게 그 97년도에 했던 이게 동서 기본 조약이라든가 또 헬싱키 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강의를 좀 나눴잖아요. 정밀의 성장 헬싱키 회의에 대해서 강의 생각나십니까? 내용 생각 안 나요. 내용 생각 안 나요. 헬싱키랑 이게 공산권과 이렇게 자유진영이 초월한 어떤 그 국제기구잖아요. 국제기구를 결성하는 어떤 그런 합의도 했잖아요. 근데 이 국제기구 뭐 요즘에 우리 유엔 뭐 전에 어떤 그런 그러니까 뭐 공산권에도 들어오고 이렇게 공산국가도 들어오고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도 들어와서 국제기구 안에서 이렇게 합의한 어떤 그런 합의 내용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법을 지키자는 거죠. 근데 그 겐셔가 말하는 건 이건 엄청난 자산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자산이네. 그러니까 겐서가 이 기본 조약은 겐서는 1988년 6월에
포츠담에서 열린 동서안보연구회의에서 이런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동서관계에 있어서 자산이라고 한다면 1972년에 조인된 동서양국관계 기본조약에 규정된 바에 따른 동서관계의 평화적인 발전이라고 단언해요. 이게 엄청난 그 자산이라는 거예요. 72년대 동서관계가 이렇게 동서관계 그 기본조약을 맞으면 이 기본조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동서교류가 엄청나게 이루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그 동방정책을 실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대한 통제. 우리가 동서적으로 동서독이 뭐 법을 또 다 다르고 뭐 이 체제도 다르고 그렇지만은 그래 서로가 합의한 것들만은 서로 지키면서 요것들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는 통제. 그러니까 법에 취한 어떤 그런 것들로 한번 해보자. 요것이 동방정책의 기조의 그 밑바탕의 어떤 정신인 거예요. 근데 이건 엄청난 자산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저기 북한하고 이런 합의들이 이루어진 게 있나요? 물론 이렇게 뭐 여러 합의들이 있죠. 예, 여러 합의들이 있죠. 근데 이런 합의들이라는 게 긍정적인 면들은 있어요. 이런 합의에 대해서 한번 좀 평가를 좀 그러면 해보자는 거예요. 요거 좀 더 분석해 보면 1969년 이래 브란트 때부터 이게 진보 정부 때부터 진보 정부가 이게 8년 정도 이렇게 쭉 연이어서 이렇게 진행했는데 진보 정부 때부터 서독이 밀고 나왔던 의미 있는 동방정책은 이런 동서기본조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은 유익을 낳았어요. 솔직히 이 기본조약들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좀 이게 뭐 동서기본조약이라든가 베를린 협정이라든가 뭐 등 여러 가지 어떤 동서교류를 통해서 많은 어떤 유익들을 낳은 거 있거든요. 그러나 이 법과 원칙에 대한 통제를 기초한 그 어떤 그런 공산국과의 관계 개선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죠. 다 만족할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은 공산국가와의 결국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어떤 합의들이잖아요. 그러나 공산국가 관계 개선을 하면 할수록 결국은 그 나라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에 대한 체제를 꺾는 그런 그 나라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를 이렇게 열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꺾는 체제를 도와주는 거나 값하는 거예요. 이런 합의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뭐 비유적으로 보면 요즘에 이렇게 그 남북관계 그 합의서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대북 비라 살포로 인해서 뭐 남북 군사 합의라든가 무슨 이런 합의라든가 너 풀릴래? 그러면 이거 다 깨버릴 거야? 이 남북관계 그 군사 합의라든가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전쟁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계획을. 근데 그래 이런 것들 면에서는 우리가 합의됐어. 근데 이걸 지키려면 뭐 또 그 전에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뭐 남북관계 서로 비방하지 말자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조항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 만약 이걸 지킨다 이 남북관계 군사합의 어떤 그런 조항을 지킨다는 것은 그러므로 해서 대북비라를 보내는 어떤 것들 행위를 중단한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당연히 자유와 민주주의와 어떤 알 권리와 어떤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이렇게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가 이렇게 한쪽에서 그 합의에 의한 어떤 원칙을 통제를 한다고 같이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정부를 상대방 정부를 이렇게 존중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 하는 입장이지만 그것도 다른 면에는 어두운 면에는 그 나라 국민들이 어둠에 대해서 이거 좀 묵인하는 어떤 그런 체제를 돕는 이런 행위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어떤 묘연한 원칙을 가져가는 문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시 우리가 그때 당시 이 동독 서독의 어떤 그 민주주의 상황에서 시대적 분위기에서 정말 이 민족 통일 문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진보라든가 이게 좌파 정부 좌파의 생각들은 통일은 잊어야만 하는 흘러간 이슈로 봤어요. 통일이라는 것은 저는 뭐 우리 영구 분단을 그냥 인정하자. 통일이라는 것은 그냥 잊어야만 어떤 그런 이슈, 흘러간 이슈로 보고, 그리고 동독과 정중한 관계를 그냥 이렇게 유지하면서 어떻게 저는 안정만을 서독이 좀 안정만을 추구하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보수와 중도는
동독이 통일을 가로막는 적이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그 콜 정부가 83년도에 올랐었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 초가을까지 어느 쪽도 뭐 진보 정당이든 보수 정당이든 중도든 어느 쪽도 정말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예, 어느 쪽도 하나도 없었어요. 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 동방정책을 이제 앞에 이제 뭐 기조들 몇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정책의 기조들은 동방정책은 어떤 현실적인 통일이 이루겠다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다분히 그냥 원칙적인 문제였어요. 그냥 우리는 이런 원칙을 그냥 지킬 거야. 이런 원칙적인 문제였어요. 통일이 언제 될 거도 뭐 당근 통일이 코앞에 왔는데도 그걸 생각도 못, 통일이 될 거라 생각도 못. 그러나 다분히 정치적 원칙적인 문제였던.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원칙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그 자세가 났기 때문에 결국 동독하고 이렇게 무너졌을 때 그 원칙대로 나갔고 원칙대로 시작. 그러니까 법과 민주주의 어떤 법과 이 원칙을 지킨다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그 미국에 갔을 때 저는 이렇게 늘 미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물론 다른 분들은 미국 이게 뭐 아메리칸 드림이라든가 막 이런 뭐 꿈꾸는 미국에 가기를 원하는데 정말 미국 가니까 별 뭐 우리 집보다 못한 것 같아요. 집이 편안하고 뭐 그게 왜 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뭐 늘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만 뭐 소망하니까 그게 지상 나라 어떤 나라도 제가 만족은 못 줘요. 근데 미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그 궁금한 건 하나 있었어요. 그 어떤 부분이었는가 하면 미국은 다민족 국가잖아요. 근데 저기 어떻게 그 숱한 다민족 국가를 이렇게 그 민주주의 통일해서 이렇게 통합해내서 이렇게 끌어갈까? 그 개념이 늘 궁금했어요. 우리나라 통일도 나중에 통일이 돼야 되니까. 통일이고 통합이란 문제를 늘 내가 이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때 미국 가서 그 오픈더 선교의 어떤 그 스텝하고 어떤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 여자 스텝이었는데 그 아마 잘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브라질계 미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브라질계 본토 미국인 아니라 브라질계.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정체성이 뭔가 물어봤어요. 본토 고향은 브라질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미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다문화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미국 사회 통합에 들어가는가, 그리고 또 미국 사회 안에서의 어떤 그 통합의 어떤 그런 비결이 뭔가, 그걸 좀 묻고 싶어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 스텝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딱 대답해 주는 게 뭔가 하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완전하진 않지만은 그리고 냉정하지만은, 그리고 마음을 시원케는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법이라는 게 있다. 그 법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것을 관한 통합이라는 거예요. 통합이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또 선거도 있고, 우리가 또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는 다른 선거를 통해서 또 바꿀 수도 있고, 어떤 민주주의 체계와 그 법치, 이게 어떤 다양한 사람들을 통합해내는 어떤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근간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하는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제 그 보면서 이게 법과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통일 한반도로 마저 가는 것 가운데 있어서도 이 정말 그 특히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어떤 법적 질서와,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지만 이렇게 지금 참 아쉬운데 동독하고 서독이 맺었던 어떤 기본 조약이라든가 베들린 조약이라든가 헬싱키 조약이라든가 이런 엄청난 자산들, 이런 합의들을 북한하고 남한하고 사이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 계속해서 건강한 합의들, 건강한 어떤 그게 자산인 거예요. 다르지만 어떤 서로가의 어떤 동의 되는 법이 안에서의 합의들, 계속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자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물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는 방법도 또 다르게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 동독이나 서독이나 통일이었잖아요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갔다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잘 이렇게 정리하면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좀 이렇게 나눠보게 됩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강의를 여기까지 좀 나누겠습니다. 예.